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독감에 걸려서 강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아예 휴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조차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요렇게 이제 제 몸이 아파서 휴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내가 전개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분석입니다. 왜냐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분석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환경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대표적인 방법인 BCG 매트리스, 그 다음에 기이 매트리스, 수합 분석, 산업 구조 분석, 분석, 본원적 경쟁 점유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략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내가 사업 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런 환경 변화가 있는데 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응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략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략은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 계획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경쟁 방식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사결정. 그러니까 내가 다가올 환경 변화에 나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나은 다가올 환경 변화에 보다 나은 전략을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쟁 우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다가올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거야 말 거야. 내가 이 장비를 구매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핵심은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업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윤 추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윤 추구.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윤 추구의 그 더 뒷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기업의 지속성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학생 정도가 되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윤 추구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 확보,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죽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지속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게 돈, 자원이죠. 그래서 이윤 추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맹목적으로 돈을 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고 그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제 이윤이지 돈이지 돈을 위해서 기업이 돈을 위해서 돈을 쫓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렇다면 돈을 이윤을
만들기 위해선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 제품, 내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기업의 존재 이유는 기업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 지속성 확보이다. 지속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줌으로 해서 고객으로부터 이윤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업의 한정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 패턴이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기업이 돈이 무한정 많으면 사람도 많이 무한정 뽑을 거고 내가 필요할 때 쓸 거고 장비도 쓸 거고 다 쓰는데 문제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가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기업보다 다른 경쟁 기업보다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가치를 창조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가올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정된 경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보다 나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이 경쟁 우위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이 가치 창조로부터 우리는 이윤 그리고 이윤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해하셨죠? 한정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정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쟁 기업들보다 보다 나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경쟁 우위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해주고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은 지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 1956년, 50년도에서 60년도에는 이제 효율적 자원 배분, 그다음에 70년도에는 시장 점유. 이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고객으로부터 돈을 많이,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창출할 것이냐. 이때는 이윤 창출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줄이고 산출을 많이 해서 내가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개념이었고, 이런 중심의 전략이 많이 세워졌었고, 70년도에는 경쟁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경쟁 기업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요즘은 이제 워낙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90년대, 2000년도에는 기업의 유연성, 신속성,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이제 중시하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의 이제 분류로 보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분야의 경영자를 배분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이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비해서 떨어지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제공해주고 뭔가 이제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냐, 타겟 고객.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룬 것이 경영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중장기 경영 전략에 따라서 각 사업들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각 사업별로 내가 해야 되는 전략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업 외적으로 사업을 이제 기능으로 구분해서 전략,
기획, 인사,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는 것을 기능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전략이 있고요. 삼성전자 밑에는 무선사업부, 가전사업부, 반도체 사업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각 사업부마다 그 생산하는 제품 특성에 맞는 사업 전략이 있고요. 사업부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지원적 요소에 대한 어떤 활동들, 즉 기능들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제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조직 목적, 그다음에 이제 비전 정립, 그다음에 조직 목표, 전략 수립, 계획, 실행, 통제, 성과 측정, 피드백.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어,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조직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직의 목적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설립 목적입니다. 설립 목적. 그러니까 이 회사, 우리 기업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야? 이게 이제 설립 목적이에요. 이 설립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의 설립 목적은 아주 고품질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게 이제 설립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자, 근데 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항상 끊임없이 환경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설립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설립 목적을 막 이해하는 과정상에서 환경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 환경 변화에 이런 모습을 갖고 이런 미래상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그러니까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 이걸 이제 비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이 비전을 이제 설정해 놓으면 비전은 보통 이제 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에 글로 되어 있는데 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비전이 달성됐냐, 안 됐냐, 이걸 이제 따져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조직 목표 또는 성과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경영 목표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울어가지고 좀 잠깐 강의를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비전은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게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조직 목표, 성과 목표, 경영 목표라는 단어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에 대해서 내가 경영 목표를 세웠으면 조직 목표, 이 조직 목표든 경영 목표든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 행동에 대한 계획들이 전략, 계획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통계 및 성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전략대로 그 계획을 이행했을 때에 그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피드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비전은 보통 한 5년 내지 10년을 보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10년을 보고 얘기하고, 전략은 보통 5년을 보고 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21년이, 20년이다라고 하면, 20, 21, 22, 23, 24. 5년치를 이제 보고 전략을 수립하고요. 계획은 연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연 단위로. 그래서 보통 비전은 5년에서 10년을 보고 세운다. 그 다음에 전략은 3년에서 5년을 보고 세운다. 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는 비전 설정,
중장기 전략, 그 다음에 업무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간 업무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장기란 뜻이 중기를 보통 3년을 봅니다. 장기를 이제 5년을 보고 중장기 전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얘기했죠. 자, 첫 번째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P, 실행이 부, 전략을 평가하는 것을 C 또는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는 CA, PDCA 또는 PDC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환경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부 역량 분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외부 환경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가 어떤 건지를 제가 살펴보는 게 외부 환경 분석인데 내부 역량 분석은 뭐냐면 그 다가올 환경 변화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힘이 있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도 봐야 되고 나의 역량도 봐야 되고 그거를 이제 대비를 시켜보면 그 다가올 환경 변화에 내가 대응할 수 있겠다, 없겠다.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걸 잘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해서 뭘 좀 더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전략기획 수립 프로세스에는 이제 환경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경쟁자, 고객, 공급자, 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우리가 이걸 다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관계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환경과 기술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법적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외부 환경 분석이죠. 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패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건 이제 외부 환경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패스트 분석. 패스트 분석.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죠. 패스트 뭐 요 영어 약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이렇게 환경 분석을 토대로 기업의 목표 설정한다고 그랬죠. 목표 설정. 이 목표 설정은 제가 다른 말로 조직 목표, 경영 목표, 성과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CSF라는 건 뭐냐? CSF. 이거 뭐냐면 내가 그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요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이것만 하면 내가 그 경영 목표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이게 CSF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핵심 성공 요인 이 뜻이 핵심 성공 요인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할 거야 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 내가 영어를 잘할 거야의 CSF는 회화 또는 쓰기, 듣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CSF는 사람 기업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영어를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난 듣기를 못해. 그럼 CSF는 듣기가 되겠죠. 나는 영어를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회화가 안 돼. 그럼 나의 CSF는 회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영 목표를 하더라도 기업마다 CSF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이 기업들이 매출액, 순이익 이런 것들을 경영 목표로 설정을 해도 그 CSF는 기업의 역량이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변화 관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그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겠죠. 왜?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잘 되면 그 변화를 잘 적응하고 잘 되면 내가 성과가 좋아질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대부분의 활동들을 우리가 변화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략 및 통제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 내가 여기 수립해놨던 이 전략들을 잘 이해했느냐 이거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고요. 평가라는 것은 그럼 내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느냐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평가 및 통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피드백입니다. 평가와 통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CG 매트리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 이제 방법들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분석 기법들을 이제 얘기할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BCG 매트리스입니다. BCG 매트리스가 이제 영어 약자죠. 근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기법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 자, 요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해요. 요 슬라이드가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나머지는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BCG 매트리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뭘로 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느냐 시장 점유율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의 성장률이 어떠냐 이걸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보자면 내가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A라는 사업은 시장, 내가 지금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경쟁 기업들보다 내가 시장 점유율도 작고 성장성도 되게 작다. 그러면 내가 굳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 필요 없지, 이 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철수를 해야죠. 없애야죠.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안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원이 절감되겠죠? 아예 사업을 안 해버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절감된 자원을 어디다 써먹는 거냐? 바로 이쪽에 써먹으면 되겠죠. 어떤 쪽이냐? 내가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좋고 다른 기업보다 경쟁성이 높다는 얘기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내가 자원을 투입을 시키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략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효율적 배분이죠. 내가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시장 점유율도 낮은 이 사업을 철수로 해서 이 철수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성장성이 좋고 사업 점유율이 좋은 내 앞으로 새로운 이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쪽을 성공시키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맞죠?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맞죠? 그럼 그 부족한 자원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미 시장이 다 형성이 돼갖고 시장 점유율은 높진 않은데 내가 이쪽 부분의 성장률이 높은 사업들 이쪽은 어떤 사업이냐면 이쪽은 앞으로 더 발전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경쟁 기업도 다 들어왔어. 그래서 이유는 많이 남진 않아. 이유는 많지 남지 않지만 내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냥 어느 정도는 이윤이 막 생기는 정도, 돈을 버는 정도 그 사업입니다. 뭐냐면 지금 주력 사업, 지금의 주력 사업. 그럼 내 입장에선 이 지금의 주력 사업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가올 미래의 시장성이나 내가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이 좋은 사업에다가 또 투자를 시키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어요. 이쪽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왜? 지금 이제 다가올 환경에
지금 막 이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내가 뭘 하나 팔아도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이미 경쟁력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미 하나씩 다 모든 하나씩 다 쓰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다. 그러면 얘는 뭘 팔아도 이윤의 폭이 적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또 시간이 흐르면 여기 있던 사업들이 이쪽에 이제 내려올 거고요. 우리 또 새로운 성장률도 좋고 성률이 좋은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BCG 매트리스입니다. 다만 판단이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 내가 시장 점유율은 낮아요. 성장률은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 이제 내가 판단해야죠. 내가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만들어서 나 진짜 시장 점유율 막 해갖고 내가 차지할 거냐? 아니면 아싸리 안 들어갈 거냐? 왜? 돈을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합니다. 점유율은 낮은데 성장률도 낮다. 나 하지 마. 나 안 해. 나 안 한 거 여기 들어갈 거 다 이쪽에다 투입할 거야. 내가 다가올 미래 환경에 새로운 먹거리에 돈을 더 많이 벌겠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자원이 부족하니 지금 돈이 돼. 지금 방기자매식으로 많이 팔면 돈 되는 이 삽을 많이 팔고 남은 돈으로 내가 이쪽에다 재투자하겠어. 이거죠. 요거는 야, 나 잘 모르겠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내가 한번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할 거면 빨리 하자.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이 BCG 매트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특히 이 매트리스 요 구조 시험 문제 낼 겁니다. BCG 매트리스 구성을 그려보시오. 이렇게. 자, 다음입니다. G 매트리스인데요. G 매트리스는 BCG 매트리스랑 유사한 형태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 이 G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GE 그러니까 제네럴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GM 자동차는 제너럴 모터스고요. GE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이죠. 그래서 GE에서 만든 매트릭스입니다. 내부의 비즈니스 강점을 외부 산업과 이제 결합을 해서 보는 형태고요. 유지 투자, 강화 투자, 재건 투자, 선택적 투자, 투자 축소, 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매트릭스라는 표현에서 아시다시피 BCG 매트릭스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 산업의 매력도라는 걸 보고요. 사업 강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매력도는 아까 BCG 매트릭스처럼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사업의 강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BCG 매트리스는 이제 점유율을 봤잖아요. 그 점유율 대신에 내부 역량,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적 역량도 크고 사업 매력도도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강화, 제일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사업 자체가 매력도는 좋은데 내가 사업에 대한 어떤 강점이 없다.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나눠서 보는 부분들입니다. 이쪽은 이제 백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하지 말란 얘기.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수학 분석은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해당되는 이제 머리끝을 따서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기회, 위협. 요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환경, 환경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강점, 약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부 역량. 그래서 아까 우리 전략 수립 프로세스 중에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결합해서 전략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뜻입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수학 분석을 하고 수학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데 얘를 이제 보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매트릭스하고 수학 분석을. 얘는 되게 파워풀한 게 뭐냐면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환경 분석을 하잖아요. 환경 분석들 내부 역량하고 환경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겹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난 이게 강점인데 이게 기회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딱 한눈에 보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이 써요. 솔직히. 자, SO 전략이란 건 뭐냐면 내가 잘해. 근데 기회야. 이거 뭐냐?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화 전략이죠. 근데 내가 이건 기회인데 내한테는 약점이야. 그럼 이제 약점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야, 요거는 위협인데 나는 그 위협을 내가 이런 강점이 있어. 그건 뭐냐? 돌파 전략. 돌파 전략입니다. 돌파 전략. 자, 그 다음에 이제 돌파랑 회피. 그 다음에 내가 약점인데 요건 위협이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선 뭐 외부 위협과 내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라는 건데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져 있는 거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업구조 분석은 뭐냐면 이 나를 둘러싼 산업적 환경 부분을 한 번에 보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클 포터가 만든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 시메트리스, 수학 분석, 파이브 폴스, 산업구조 분석.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누구냐?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 이거 나예요, 나. 나. 그다음에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경쟁자. 맞죠? 경쟁자. 나와의 경쟁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 수 없습니다. 뭐냐면 원료를 제공하거나 부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공급자. 공급자.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온 물건들은 그걸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또 경쟁자가 만든 물건도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든 이 시장에 누가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느냐? 잠재적 진입 기업.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대체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경쟁자들, 공급자, 구매자, 잠재적 기입, 대체 상품 다섯 개. 자, 여기서는 나를 꼭 포함을 시켜야 돼요. 나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다. 정유회사다. 그러면 나는 제 정유회사인데 이 정유회사 입장에서 나의 경쟁자는 누구냐? 현대, SK, GS, 그다음에 뭐 농협, 그다음에 이제 알뜰주유소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경쟁자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환경변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그러면 다른 나의 경쟁자들은 이런 환경변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 그런데 내가 어쨌든 이제 휘발유든 등유든 경유든 기름을 만들어서 이제 구매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한 원유 공급자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지? 그리고 이 원유 공급자가 나와 경쟁자의 관계는 어떻지? 내가 이들보다 공급자 간의 관계가 더 좋은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교섭력이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원유를 제공하는 공급자로부터 내가 가지고 와서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만들어서 고객한테 파는데 고객들이 나를 더 선호하느냐 아니면 경쟁 기업을 더 선호하느냐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교섭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우리끼리도 막 치고받고 경쟁이 되게 심한데 삼성에서 갑자기 정유회사를 만든다고 하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잠재적 기회. 야, 근데 내가 지금 석유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막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수소, 전기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네? 대체 상품의 위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는 게 산업 구조 분석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경쟁 기업 수 당연히 많을수록 치열하고요. 산업 성장 완만할수록 또 치열하고요. 맞죠? 산업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나 재고 비용들, 제품 차별화, 철수 장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철수를 할 때 내가 이제 판단하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산이라든지 고정비라든지 상관성, 신력 장벽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에 따라 따져봐서 내가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얘기예요. 내가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 투자가 너무 많아.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돈이 들었어. 팔지도 못해. 어떻게?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뭐 철새 장벽의 주요 원인인데 이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진입 기업의 위협. 진입 기업의 위협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쟁자들과 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산업에 새로운 진입자가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쟁자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갖고 협력을 해서 방어하죠, 막아내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데가 이제 정비회사를 가겠다. 그러면 뭐 현대, GS, 뭐 SK 가면 있지 않겠죠. 뭐 어떻게든 로비를 해서 막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쟁 기업들이 새로운 진입 기업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복적 대응을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진입 장벽을 크게 높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봉투, 편지사는 완전히 무너졌죠. 왜? 이메일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편지 쓰고 막 써서 봉투에 놓고 우표 붙이고 뭐 했었던 이런 활동들이 이제는 전자 이메일이라는 게 확산되면서 완전히 줄어들었죠.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게 대체 상품이죠. 이메일, 컴퓨터, 인터넷.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대체 상품이란 게 꼭 나랑 1대1 간의 대체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시면 편지나 우편, 봉투라는 산업들이 사양 추세로 접어든 이유는 뭐냐면 이메일이라는 게 보다는 사실은 인터넷 발전이에요. 인터넷과 컴퓨터 발전.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메일이라는 것들이 사람들 생활 속에 스며들다 보니 이런 걸로 인해서 편지, 봉투, 우편 산업들이 사양 추세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대체 상품의 위협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휘발유차 그런데 대체 상품은 전기차, 수소차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환경 변화 여건에 따라서 의외의 어떤 대체 상품들이 급속히 발전한다든지 등장한다든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자의 교섭력인데요.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직적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가치 사슬에 의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이제 수직적 통합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치 사슬. 그림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그림 기억하라는 거 몇 개 있었어요. BCG 매트리스, 그다음에 수학 분석, 산업 구조 분석,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계 분석까지 그림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인데 이윤을 뭘 통해서 창출하느냐?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합니다. 우리 고객들이 나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 이러면 안 사죠. 이용을 안 하죠. 이윤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밸류인데 이 밸류가 이윤이란 단어보다는 고객 가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줌으로해서 우리는 이익을 창출한다. 근데 그 이유를 만들고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요 활동이 있고 지원 활동이 있는데 이 주요 활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본원적 활동. 그냥 무슨 얘기냐? 우리의 근본이 되는 활동이다. 뿌리가 되는 활동이다. 아, 이게 제일 핵심이지. 이거 안 하면은 뭐 고객 뭘 사겠어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뭐냐?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지원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원적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입고, 물류, 생산, 조, 물류, 출고, 물류, 마케팅, 판매, AS까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뭐 이걸 또 세분화시키면 뭐 구매, 그다음에 이제 뭐 검사, 품질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는데 크게 보자면 부품을 입고시키고 입고를 시키면 물류가 있고 조업, 생산 활동이 있고 생산이 되면 출고하고 출고를 통해서 물류 활동을 통해서 판매지로 옮겨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AS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자원 조달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회사의 하부 구조라는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걸 다 잘해야 되면 좋죠. 이걸 다 가지고 있고 다 잘하면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2000년도 후반부터는 신속성과 유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야, 내가 이걸 다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이걸 다 잘해야 돼요. AS 파트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해야 돼.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생산이야. 품질 관리. 근데 AS 내가 잘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AS 잘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에는 AS를 잘하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생산 관리도 돈을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막 한참 딸리는 거야. 근데 이게 2000년도 딱 들어서면서 야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굳이 내가 못하는 AS라는 파트에 돈을 들여서 AS를 잘할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내가 AS를 잘하는 기업에다 맡겨버리자. 그게 돈이 훨씬 싼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핵심 역량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핵심 역량.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 본원적 활동이나 지원적 활동 중에서 제일 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키워주고, 키워주고, 키웁니다, 이거는. 키워주고, 내가 잘 못하는 비핵심 역량은 소싱을 줘버리자.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하자.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2000년도에 들어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게리 하멜이라는 사람이고, 그걸 영어로 core competency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핵심 역량.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원적 활동에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원 활동이라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건 다 얘기했으니까 기억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사사 활동 중에서 요즘은 핵심 역량을 키우되 비핵심 역량은 아웃소싱을 주거나 다른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치사슬 분석의 목적은 경쟁상 분석이라든지 가치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원적 활동. 아까 가치사에서 했던 본원적 활동입니다. 이거 뭐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내가 잘하는 건 잘하되 못하는 건 내가 딴 데 아웃소싱을 주겠다. 집중화 전략입니다. 맞죠? 근데 내가 이것만큼은 아웃소싱도 못 주고 내가 잘하면 아웃소싱 못 줘요. 근데 내가 잘해야 돼. 이왕이면 그 잘하는 부분을 비용을 아끼면서 투입 대비 생산을 투입 대비 산출을 효율적으로 그게 이제 비용 운임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경쟁사들보다는 차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 디자인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뭔가 이쪽 부분에 뭔가 다른 것보다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차별합니다. 맞죠? 우리가 아이폰하고요, 갤럭시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스마트폰의 차 보자면 아이폰은 그 차별화 전략이 카메라, 사진, 뭔가 이제 일상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추억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한다면 갤럭시는 편의성, 기능, 편리성 부분에 이제 많이 초점을 둡니다. 물론 카메라 기능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취하는 전략이 다르겠죠. 차별화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본원적 경쟁 전략 선택은 위에 있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치 사슬에 있는 본원적 활동 중에 활동들을 보고서 내가 거기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겠다, 어떤 전략을 취하겠다, 이런 것들을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원적 경쟁 전략을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사슬 분석이랑 같이 보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진출 전략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장 점유율을 하면 후속 제품들도 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들어가서 초기에 선점하는 것이냐, 초기에 선점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시장 성장률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겠죠. 아직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게 수도 있고요. 내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시장에 선점되어 있는 경우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진출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들어갈 거냐. 그걸 이제 고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휴가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보강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